네, 그 4페이지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파트가 나오죠. 요 그림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 그림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요 순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칠판에서 할게요, 제가. 가압류 등기하고 가처분 등기하고는요, 유사하겠나요? 아니면 전혀 다르겠나요? 전혀 다릅니다. 유사하기는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등기하고 가압류 등기의 공통점을 찾아내는데구나. 그거 아무 쓸모없는 일이고요. 자, 문제도 별도로 독립적으로 나옵니다.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요거 해볼게요. 이 등기부 오늘 그 권리 분석을 좀 보고 있는데 1년 동안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면서 오늘 보는 등기부보다 더 복잡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기부 분석하고 나면요, 나머지는 다 평이하게 이제 다 해석이 될 겁니다. 요 A가요, 이번에는 뭘 요구하냐면은, 건물 주인에게 돈 갚아라, 그걸 주장하지 않죠.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건물 등기부 열어보니까 소유권자가 너 앞으로 등기가 돼 있더라. 그러나 그 건물 내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A가 B에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뭐가 있겠나요? 건물 명도 소송. 그러니까 이건 권리다툼이라는 권리다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빌려준 돈 갚아라. 안 갚으면은 너 건물 경매에 넘기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이 건물은 내 거다. 법적으로는 너 거 앞으로 돼 있지만은 그 건물은 내 거다. 이유는 등기법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기 원인에 매매 등기 원인에 무효 사유가 있다, 취소 사유가 있다, 아니면은 그 건물 살 때 내 돈으로 샀다. 그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건물은 내 거다. 권리 다툼을 제기합니다. 소유권 다툼이요. 그러면은 A는 이제 맨 처음에 이 밟아야 될 절차가 뭔지 이제 그걸 따질 겁니다. 물론 법원에 가겠죠. 법원에 가서 있죠. 맥없이 그냥 곧바로 건물 명도 소송이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 버리면은 이 B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골치 아프니까 팔아 치우죠. 그러면은 이 건물 명도 소송 본안 소송에서 이겨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신속하게 그 본안 소송 제기하기 전에 이 건물 주인의 처분 권한을 제한시켜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요 가처분 신청을 이제 해야 되죠. 요거 이제 문제풀이에서는요, 간단하게 가처분 신청 이렇게 해도 잘 나옵니다. 가처분 신청,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얘기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요, 또 금방 알죠. 이 A가 B를 상대로 이 소유권 다툼을 제기하려고 하는구나. 금방 알죠. 조금 있다가 건물 명도 소송, 본안 소송 제기하러 오겠는데 그렇게 예측이 될 겁니다, 아마. 이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법원은요, 역시 또 등기관에게 신속하게 가처분을 등기해달라. 가처분 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달라고 또 이렇게 촉탁을 하겠죠.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촉탁. 이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그 가처분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등기부에 2번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고 적으면서 여기 가처분권자, 이 B를 상대로 권리를 뺏으려고 하는 가처분권자 이름이 적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처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아까 그 가압류 등기 있잖아요. 요 가압류 등기 할 때는 가압류 채권자 이름이 적히고 뭘 적었습니까? 가압류 채권자가 건물 주인한테 요구하는 내용을 적었잖아요. 1억 달러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압류 등기의 피보전 권리, 가압류 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가압류 등기의 피보전 권리는 금전 채권이다.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가처분 등기의 피보전 권리는 금전 채권이다. 기출지문입니다. 어림도 없죠. A가 B를 상대로 1억 달러 그런 얘기를 언제 했는데요. 얘가 A가 B를 상대로 요구하는 건 뭡니까? 소유권 내놔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처분 등기의 피보전 권리는 금전 채권이 아니고 소유권을 넘겨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해달라.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A가 건물 주인을 상대로 요구하는 내용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처분 등기를 보는 우리는 요 상태에서 이 등기부를 봅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건물 주인은 B인데 이 건물 주인을 상대로 소유권 다툼을 제기하는구나.
그죠? 자, 이 가처분 등기를 하고 A는 조만간 건물 명도 소송이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는데, 야, 이 건물 지금 사면 안 되겠구나. 나중에 재판에서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가려진 다음 걔한테 돈 주고 사야 되겠는데, 좀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그러는 게 정상이죠. 그런 거지. 가처분이 뭐가 위험해? 들어와 볼까 또? 이렇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제3취득자명의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주기는 한다는 거죠. 받아주는 겁니다. 확률은 50%입니다. 50%. 50%면 꽤 높은데? 그러면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3취득자 명의의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가처분권자는 이거 신경도 안 씁니다. 자, 이 가처분권자는 뭐 합니까? 건물 명도 소송. 이 건물 명도 소송이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자, 이깁니다. 이기죠. 이겼다는 말은 뭔가요? 이겼다는 말은 가처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A 소유 건물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가처분권자가 승소를 하면은요,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요. 승소한 가처분권자. 그러면 되는 거죠, 뭘. 자, 가처분권자가 승소했으니까. 그래서 저 용어가 이제 잘 나옵니다. 승소한 가처분권자는 이 가처분권자가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케이스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이 승소한 가처분권자는 이 손에요, 이 판결문이 쥐어져 있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 승소한 가처분권자는 이 판결문을 이제 법원에서 받았거든요. 자, 법원에서 받아가지고요,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법원에 갑니까? 등기소에 갑니까? 지금 법원에서 받았다니까요. 지금 법원에 있는 거, 법원에 로비에 서 있습니다. 법원에서. 근데 법원을 가기는요. 자, 이 법원에서 이제 그 판결문을 받아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은, 등기소로 가야죠. 등기소를 뛰어가야죠. 자, 등기소를 뛰어가서 걸어가도 됩니다. 가서 등기관한테 판결문을 보여주는 거죠. 봤지? 그러면서, 내가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뭔가요? 승소한 가처분권자 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법원에서 입증이 되었다. 내 소유권인 것을. 그러면 등기관은요, 그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고 이제 재판이 종결되었구나. 건물 주인은 이제 A구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 그냥 수리해주나요? 수리해줘야죠. 법원에서 판결문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자, 승소한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이 이전 등기의 원인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은 그냥 확정 판결입니다. 판결로 소유권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확정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되는 거고요. 자, 이 등기는요. 자, 이 등기는 이 승소한 가처분권자가 판결문 들고 와서 요게 단독 신청한 건가요? 단독 신청했잖아요. 지금 뛰어와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승소한 가처분권자가 법원에서 지금 판결을 받았잖아요. 판결을 받고 등기소 가려고 하다가 법원한테 묻죠. 야, 내가 등기소에 가서 승소한 가처분권자인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자, 법원 네가 촉탁해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법원이 내가 너 부하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인 간의 권리 다툼이잖아요. 사인 간의 권리 다툼이어서, 그래, 이 건물 소유권은 너한테 있어. 이렇게 하면 법원은 그 역할이 끝난 거지, 법원한테 등기까지 해주면 안 돼? 요거는 좀 무리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 얘기입니다. 또 묻죠. 그런데 아까는 왜 촉탁, 경매에서는 계속 촉탁 그러더니 왜 안 해줘? 경매는요, 법원이 그 건물을 팔았잖아요. 경매는 법원이 그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에서 이 낙찰받은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를 다 촉탁해 주는 거죠.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끊으셔야 됩니다. 아까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목적이. 그거는 채권 채무 관계고 이거는 권리 다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로 시작하는 걸 다 묶어서 공부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묶어서 출제하는 유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은 가처분으로 별도로 딱 끊으시고 가압류는 촉탁인데 가처분은 왜 촉탁하냐? 말해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건데요. 달라서 그렇습니다. 달라서. 되셨죠 이거? 그래서 승소한 가처분권자는요. 판결문을 손에 쥐면은요. 법원한테 얼른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등기소로 가야죠. 집으로 가도 됩니다.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등기소를 가야 되는 겁니다. 등기소 가서 승소한 가처분권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십시오. 얘 보십시오. 얘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왔죠? 이 가처분이 얼마나 위험하길래 사람들이 안 들어와 하면서 들어온 사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요. 이게 이 제3자로부터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누구를 상대로 권리다툼을 제기한 겁니까? 예, 그래서 이 승소한 가처분권자는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면서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제3취득자 명의 등기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면요. 요 말소 등기 있잖아요. 말소 등기. 요거를 역시 동시에 단독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심화반 난이도 상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흐름을 보시라는 거죠. 승소한 가처분권자는 자, 등기소 갔는데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등기가 없다. 보통은 없습니다. 이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가처분이 뭐야? 얼마나 위험해? 한번 들어가 볼까? 시험 삼아서?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등기가 없잖아요. 보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의 등기를 단독 신청하고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애들이 나타납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등기가 들어왔다. 그러면요. 자기 앞으로의 등기를 단독 신청하면서 말소 등기도 동시에 단독 신청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승소한 가처분권자의 소유권은요. 이 B로부터 넘어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고 승소한 가처분권자는 이제 일이 끝났겠나요? 일이 끝나서 이제 끝났다. 그래서 집에 가나요? 가야죠. 끝난 겁니다. 뭐가 의심스러우신데요?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가려고 하면은 뭐가 조금 거슬리냐면요. 이 가처분권자 입장에서 보십시오. 가려고 했더니 이 가처분 등기가 방치가 돼 있잖아요. 보통은 내 아파트에 내 건물에 가처분이 되어 있으면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가처분권자 입장에서 이제 소유권은 확보했는데 내 건물에 가처분이 방치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등기관한테 묻죠. 이 가처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내버려 둘 거야? 묻죠. 이것도 내가 말소 신청을 해버릴까 단독으로?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틀린다고 몇 번씩 출제가 되던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 승소한 가처분권자가 그 권리다툼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에 왔잖아요. 판결문을 보는 순간 등기관이 보는 순간 B와 A의 권리다툼은 이제 종결되었구나. 가처분 등기를 계속 두어서 제3자에게 공시할 필요는 없겠는걸 하면서 이 가처분 등기는요.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더라도 이거 등기관이요. 직권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자, 여기가 난이도 다 최상급들입니다. 심화반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왜 지금 얘가 단독 신청하면 안 돼? 왜 그래?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래요. 법이. 자, 등기관이 바보도 아니고 보십시오. 승소한 가처분권자가 판결문을 들고 왔거든요. 들고 왔는데 등기관이 묻나요? 승소한 가처분권자에게 권리다툼이 종결된 거야? 그렇게 묻지는 않잖아요. 종결되었구나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더라도요. 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이 직권 말소하고 있는데 승소한 가처분권자가 내가 신청할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화냅니다. 화를 내죠.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문제도 틀린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 됐죠 이거? 자, 요렇게. 자, 보십시오. 이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가처분 신청. 이제 그렇게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가처분을 신청하는지는 우리가 이유는 알고 있죠. 권리다툼, 소유권 뺏으려고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죠. 가처분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죠. 그럼 이제 얘 이름은 뭡니까? 승소한 가처분권자. 여기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승소한 가처분권자는
판결문 들고 가서 어떤 등기를 신청합니까? 이런 얘기요. 승소한 가처분권자 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면서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제3취득자 명의 등기에 말소 등기도 함께 단독 신청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승소한 가처분권자는 자신과 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면서 당해 가처분 등기, 당해 가처분 등기의 말소 등기도 동시에 단독 신청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요, 맞다 그럽니다. 그렇지. 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동시에 한다고 맨날 그러더니 그게 나왔나? 그게 아니고요. 이건 직권말소를 하는 겁니다. 직권말소, 판결문을 보고요. 얘기가 다른 겁니다. 되셨죠? 등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개념이 중요하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이 등기를 어떻게 말소하느냐, 신청에 의해서 말소하느냐, 촉탁에 의해서 말소하느냐, 직권에 의해서 항상 거기에 그 결론이 있고 중점이 있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셔야지 이 가처분의 개념이 출제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자, 이해되셨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가처분 등기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나온 거 용어 좀 잠깐 정리할게요. 자, 묶어서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자, 이제 그 임의경매. 자, 이름은 저 그림은 잠깐 볼게요. A가 채권자고, 자, B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고, 그 다음에 여기 법원이 등장했죠? 자, 그 다음에 등기소도 등장하고 그랬습니다. 자, 요걸 연상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용어가 구분이 되면은 기출지문 읽어내릴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자, 지금 임의경매 신청이면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임의경매. 저당권자, 전세권자를 말하는 거 이해되시죠? 저당권자, 전세권자처럼 이 건물 등기부의 등기부 을구에 채권자로 등기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경매입니다. 임의경매 신청이면은 저당권자, 전세권자가 법원에 가서 한다. 그 얘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임의경매 신청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법원이 등기소에 뭘 합니까? 그 용어가요 선명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문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임의경매 신청하면은 법원은 등기소에 임의경매를 자 우리 법원이 개시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을 등기해달라고 촉탁을 한다. 용어는 길지만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A가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더니 법원은 얘가 진짜로 저당권자임이 입증되거든요. 손쉽게 등기부만 봐도. 그래서 A가 신청한 임의경매를 곧바로 개시해 주기로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자, 이 용어 보십시오. 임의경매 등기를 신청한다. 이거는요. 존재하지 않는 용어다. 이 단어가 들어가면은 그 지문이 정답입니다. 임의경매 등기 신청은 뭡니까? 임의경매를 등기해달라고 신청한다. 등기소 직접 간다 그 얘기잖아요. 자, 이거는 집행법에 소송법에 없는 용어입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 자, 또 가압류. 이 수업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한다. 이러면은요, 이제 일반 채권자죠. 자, 일반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강제 경매를 이제 신청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로 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먼저 가압류 신청한다 그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이면은 일반 채권자가 법원에 가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법원은 등기관에게 뭐 합니까? 가압류라고 적어달라. 가압류 등기 촉탁을 한다. 그 얘기죠. 자, 이런 용어는 있나요? 자,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다. 이 얘기는 일반 채권자가 등기소 가는 겁니다. 가서 야, 얘가 돈 안 갚아서 내가 저 집 건물 가압류하기로 결정했어. 등기해줘. 가압류 등기 신청.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역시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요 단어가 들어오면은 정답입니다. 자, 우리 그 교재가 저 1, 2월 이제 정규진도에서 마지막 자락쯤에서 이제 이 요약집이 나올 텐데 마지막에 그 마지막 등기법 마지막 파트에 기출 문제가 몰려 있거든요. 여기에 이 단어들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많이도 그 상급 문제로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구분 못 하십니다.
보십시오. 근데 이거는 구분을 못하는 이유는요.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요 첫 단추를 잘못 깨거나 생략하고 등기법을 들어가서 여기가 쓸데없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이거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절차법이니까. 되셨죠 이거? 자, 요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이제 가처분을 공부했으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뭔지 아시겠죠? 지금 이 비소유 건물의 소유권을 뺏으려고요. 이 권리다툼을 제기하려고 이 건물 명도소송 제기할 건데 그 전 단계로 그 본안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가처분을 신청하는 거. 법원에 가서요. A가 법원에 가서 이 가처분을 신청한다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그러면은 자, 법원은 등기관에게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달라고 촉탁을 하겠죠? 맞죠 이거? 자, 그럼 이거는 가능합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는요. 안 되겠죠. 이거는 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신청이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가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겁니다. 법원에. 등기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 마지막 지문들 틀리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셔도요. 자, 기출지문의 상당수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거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등기부 좀 볼게요. 그 5페이지. 역시 그 5페이지 맨 위에 있는 등기부 이선희 씨 소유 건물입니다. 이선희 씨 소유 건물인데 박태영 씨가 가처분을 했죠. 뭔가요? 박태영 씨가 이선희 씨를 상대로 소유권 다툼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소유권 내놔라. 그 건물 내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에 피보전 권리가 1억. 금전 채권이 아니잖아요. 금전 채권이 아니고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정후권. 그대로 읽으면 되죠. 박태영 씨가 이선희 씨를 상대로 소유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구나. 야, 이거 위험한 건물인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십시오.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이 가처분 등기를 한 박태영 씨가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겠죠? 제기했는데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겼죠. 이겼으니까 이 박태영 씨가 이겼으니까 그 판결문 들고요. 승소한 가처분권자의 지위에서 박태영 씨가 판결문 들고 등기소에 뛰어간 겁니다. 뛰어가서 자, 맨 밑에 5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하고 보이시죠?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요. 승소한 가처분권자 앞으로. 그러면서 무엇도 단독 신청했습니까? 해보십시오. 저기 그 전처로 앞으로 되어 있는 이전 등기 말소 신청도 동시에 한 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등기가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위에 있는 가처분 등기는 왜 말소가 된 겁니까? 직권 말소입니까? 촉탁 말소입니까? 신청 말소입니까? 직권 말소죠. 그 3번의 그 가처분 등기 말소 등기 있잖아요. 그거는 박태영 씨가 들고 온 판결문을 보고 등기관이 이 권리 다툼이 종결되었구나. 직권 말소해 줬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말소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 구분해야 되거든요. 자, 3번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전초로 앞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박태영 씨가 단독 신청한 거 맞죠? 그 다음에 그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도 단독 신청한 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십시오. 자, 됐나요? 예, 그렇게 해서 등기부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죠. 그 처분 제한 등기 총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중요한 거는요. 가운데 칸 가처분 등기입니다. 그 가처분 등기가 실행되어 있는데 또 말소가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행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말소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읽기 전에 여기서 보십시오. 자, 요거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말소된 거 무시하고요. 이 등기부에 비소유 건물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가 왜 실행된 겁니까? 맨 처음에. 자, 신청으로 실행됐습니까? 직권으로 실행되었나요? 아니면 촉탁으로 실행되었나요? 자, 보십시오. 가처분을 신청한 거 맞죠? 가처분을 신청했더니 가처분 등기를 촉탁했잖아요. 가처분 등기해달라고 법원이 촉탁했죠. 그래서 들어왔잖아요. 이거 화살표 좀 보십시오. 화살표 지우지도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 가처분 등기가 맨 처음에 실행될 때는 자,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을 받아서 실행된 거 구분되시죠? 예. 얘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한 것은 절대 아니다. 가처분을 신청했고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 거다. 따라서 이 촉탁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음에 이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말소가 되었나요? 여기 빨갛게 적어놓기까지 해놨는데 직권 말소된 거 보이시죠? 예, 승소한 가처분권자가 가처분 등기가 촉탁에 의해서 실행된 상태에서 자 이제 이 가처분권자는 명도소송 제기하고 이기고 판결문 들고 등기소 갔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신청하고 가처분 등기 밑에 있는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했잖아요. 이 말소 방법이 특이하죠. 어려우면서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는요. 촉탁으로 실행되지만은 말소가 될 때는 직권 말소가 된다. 그 구분하는 게 등기법에서는요. 제일 세세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가처분 등기 실행. 읽어봤자 뭐 촉탁으로 실행된다. 그렇게 적어놨네요, 뭘. 자, 촉탁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실에서 이 자료를 뽑으시면요. 요게 그 색깔이 중요한 부분, 구분해야 될 단어들이 빨간색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문을 훨씬 좀 편하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내려받으셔도 됩니다. 야, 잉크 아깝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내려보시면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의 말소. 요게 좀 어려운 지문인데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가처분의 말소.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 이겼네요. 건물 명도소송에서 이겼네요. 그래서 가처분권자 박태영 씨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에 간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 이해되시죠? 예,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 어떤 등기도 단독 신청해야 됩니까? 어떤 등기도요? 그거. 자,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로 된 등기, 전처로 명의 등기요. 전처로 명의 등기요. 자, 그 말소 등기도 반드시 함께 단독 신청한다. 그러면 해당 가처분 등기는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더라도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해주는 등기다. 자, 여기를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없다니까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가압류 등기 있죠? 밑에 있는 경매 등기 있죠? 이건 다 촉탁 등기입니다. 문제에서 별 역할을 못합니다. 다 촉탁입니다. 촉탁으로 실행되고 촉탁으로 말소가 되죠. 이게 아까는 그럭저럭 그냥 편하게 이해됐는데 칠판에서는 여기서는 다 촉탁이다. 그러면 금방 와닿지 않죠? 요게 내용이 숙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다 대충 한번 복습할게요. 이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는 없고요. 자, 보십시오. 가압류 등기는 촉탁으로 실행되고 촉탁으로 말소가 된다. 자, 요거를 우리 연상하면서죠. 자, 얘가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잖아요. 가압류 등기 촉탁을 받아 가압류를 하니까 가압류는 촉탁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하고 가압류 해놓고서 얘가 이제 그 건물 명도소송이 아니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이기잖아요. 판결문 들고 강제경매 신청을 하죠. 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촉탁됩니다. 경매 등기도 촉탁됐죠? 자, 그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낙찰을 받았죠. 제3자 D라는 사람이 3억에 낙찰을 받고 매각대금 납부하고 집에 가면은, 자, 해보죠. 집에 가면은 법원이 다 촉탁하잖아요. 다 촉탁. 우선은 가압류 등기 말소 촉탁하는 거 이해되시죠? 가압류 등기 말소 촉탁. 그리고 경매 등기도 말소 촉탁. 그 다음에 낙찰받은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도 촉탁. 자, 그럼 보십시오. 가압류는 촉탁으로 들어갔다가 촉탁으로 말소가 된다. 경매 등기도 촉탁으로 들어갔다가 촉탁으로 말소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가압류 등기하고 경매 등기는요, 촉탁 투성이죠. 촉탁. 다 촉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심만 안 하면 됩니다. 다 촉탁일 리가 있나. 하나가 틀린 거 아닐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가처분 등기 있잖아요.
여기를 잘 읽으시면은요, 난이도 상급 문제도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분 제한 등기라고 부르는데 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왜냐면은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가 내 아파트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처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개의 등기 있죠. 자, 굵직한 줄거리, 본론, 결론이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 밑에 보충학습은 별거 아닌 게 아까 우리 다 확인해 봤죠. 가압류가 되어 있는 아파트, 가처분이 되어 있는 아파트, 경매가 되어 있는 아파트 다 팔 수 있잖아요.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이 등기된 아파트 처분할 수가 없다. X입니다. X. 못하기는요. 할 수 있는 거죠. 위험해서 그렇지.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 짓는데, 자, 등기법에서요, 제일 중요하면서 그 다음에 어려운 첫 단추였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한번 반복을 할 거고요. 반복하다가 보면 익숙해져야 공부가 되는 거지, 이해한 걸로는 안 됩니다. 이해한 걸로는 이해했다 하고서 이따가 계단 내려갈 때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반복해 가는 게 이제 제일 더 중요한 거죠. 뭐. 부기등기가 7페이지 가볼게요. 이 부기등기도요, 자, 등기법 저 강론 저 뒷줄에 있는 건데, 입문 강의로 끌고 온 이유는, 부기등기를 모르면 등기법 첫 시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1, 2월 정규준도에서 부기등기가 앞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데, 부기등기 뭔지는 모르지만은 저 뒤에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냥 억지로 읽어나가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부기등기도 여기서 정리를 할 건데, 부기등기도 다 합니다. 심화반 수업하고 똑같이 할 겁니다. 이 부기등기도요, 등기법에서 차지하는 의미,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부기등기를 모르면은 뭐 읽히는 조문이 없을 정도로 얘가 중요한 겁니다. 부기등기를 왜 하는지,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이제 그거 정리를 할 겁니다. 부기등기 하는 거 오늘 다 끝납니다. 부기등기만 하면은요, 오늘 수업 끝낼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일찍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엄청 많거든요. 자, 부기등기. 첫 번째 그 부기등기가 등기명인의 표시변경 등기라고 돼 있잖아요. 자, 얘는 무슨 등기고, 무슨 등기인데 부기등기를 하느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그 박영숙 씨가 2층 건물을 하나 신축했거든요. 자, 신축하고 건축물 대장을 들고 가서 보존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자, 보존등기를 신청했더니 등기관은 표제부도 만들어주고 대장을 보고 그 다음에 갑구에 보존등기를 실행해 주는 겁니다. 너 대장을 들고 와서 야, 등기부를 개설하러 왔구나. 야,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러 왔구나. 소유권을 보존하러 왔구나. 보존등기. 자, 성명,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주민번호, 요걸 이렇게 적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등기부에 있잖아요. 권리자로 등기된 사람, 박영숙이잖아요. 이 등기부에 권리자로 등기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기부에 권리자로 등기된 사람, 등기명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등기명인은 소유권자만 의미하는 용어는 아니고요. 전세권자로 등기된 사람, 저당권자로 등기된 사람, 소유권자로 등기된 사람을 다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인, 소유권자로 등기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저 같으면은요, 조문을 만들 때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인 그런 말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소유권자로 등기된 사람, 그 말이 어때서요? 훨씬 편하고 이쁜데 소유권자로 등기된 사람, 그 말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러면 되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인이 뭡니까 그게? 아무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 등기명인이요. 이 등기명인은 그러면 뭘로 표시하면 되겠나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명인의 표시라고 하면은 저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의미하는 거죠. 더 적을 건 없죠? 직업을 적을 것도 아니고 성격을 적을 것도 아니고 결혼 유무를 적을 것도 아니고 저 정도면 되는 겁니다. 등기명인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게 변경될 수 있나요? 그런데 등기명인의 표시가 변경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변경될 수 있죠. 개명을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주민번호도 오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다 변경될 수 있다니까요. 가장 흔한 사례로 이사 가는 거. 박영숙 씨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서 주소가 변경된 상황입니다. 이 등기소를 가죠.
등기소로 가면은 등기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주소라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적습니다. 요 변경이라는 글자 옆에 이름을 적으면은 개명이 된 거고요. 주소를 적으면은 이사를 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주소가 바뀐 원인을 또 적습니다. 자,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사죠, 이사. 근데 또 이사라고 안 하고 전거라고 적더라고요. 전거. 이거 안 중요합니다. 전거는 거처를 옮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이사라고 적으면 되는 겁니다, 원래.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아무튼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었다. 그 얘기죠? 자, 이제 종전 주소는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을 지우는 겁니다. 요거 지우는 방법은요. 자, 등기부에서 일정 사항을 지우는 것은 효력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저 볼펜 지우기로 지우면 안 되고요. 저렇게 붉은 선으로 그어버립니다. 왜냐면은 종전 내용이 무엇이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볼펜 지우개가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 볼펜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고요. 이렇게 호 분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거 되셨죠? 자,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독립한 아라비아 숫자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적는 등기를 주등기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주등기를 하면 되겠느냐? 요걸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 권리의 순위가 2등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순위 번호거든요. 그러면 이 순위 번호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은 경매 실무에서요. 이 순위만 되어도 배당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저렇게 하면 이사 못 가는 겁니다. 박영숙 씨는요. 그냥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요. 그래서 평생 살아야죠. 서울에서 자리 잡았으니까. 순위 떨어질까 봐 못 갑니다. 이사를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주등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죠. 등기관이 이런 얘기합니다. 박영숙 씨한테 너 이사 가도 돼. 이사 가도 너는 종전의 1순위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어. 새 주소를 형식적으로 이 주등기 밑에 이렇게 부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새로 부기된 주소가 이 자리에 이 밑에 부기가 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주등기 내용 중 붉은 선으로 지워진 이 빈자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서 이 빈자리에 인천시가 적혀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도 넌 계속 1등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요. 이 부기된 새 주소는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요 주등기 내용 중 서울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빈자리니까. 맞죠? 그러면 이 말도 맞나요?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일부다. 맞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일부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떤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은 그래 뭐 어떤 얘기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 그냥 이 서울시 이렇게 볼펜 주기를 지우고 호 불고 거기다가 인천시 적으면 되지 뭘 복잡하게 부기 어쩌고 이래. 그러면 그걸 왜 못합니까? 이게요. 등기가 한번 완료가 되잖아요. 등기가 완료가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등기관이 일정상을 기록하고 그 기록 말미에다가 등기관이 전자도장을 찍어버리거든요. 그 전자도장을 우리가 식별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방 법원장이 각각의 등기관에게 전자도장 식별보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실행된 다음에 전자도장을 입력하면은요 등기는 법적으로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된 때부터는요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여기다 가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새 글자를 적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새로운 내용을 등기관이 임의로 적을 수 있다. 그러면 등기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등기부를 등기소에 둘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등기관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등기관이 퇴근하기 전에 저 집 등기부 손 좀 보고 퇴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가능한 거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는요. 새로운 내용을 가필 못하는 거 가필할 필요가 있게 되면은 아래 칸에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기등기의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되셨죠? 복잡하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서울시 자리에 인천시를 적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이런 말도 가능합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비소유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A가 서류 등을 위조해서 무효 사유가 있는 보존등기를 실행하고 부기등기도 실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 보존등기가 무효임이 법원에서 명백하게 가려졌죠. 그러면 이 보존등기 말소가 되겠죠? 자, 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은요, 말소되는 주등기에 붙어 있는 부기등기는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더라도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해버립니다. 왜냐면은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운명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등기의 일부니까. 주등기가 말소가 됐는데 부기등기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살아있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전혀. 아시겠죠? 그래서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은 부기등기는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더라도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여 항상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개념도 이제 우선 같이 묶어두시면 됩니다. 등기명인의 표시변경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자,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이사를 다녀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런 판단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박영숙 씨가 이름을 개명하죠. 이름을 개명합니다. 등기소 가죠.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번에는 성명이라는 등기명인의 표시를 변경하러 왔구나. 이름이 비가 되었구나 하면서 요 박영숙을 지우면 되죠. 박영숙을 지우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부기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자, 요 지워진 자리에 새 이름이 들어가서 개명이 되는 거죠. 이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매달릴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주등기의 일부여서 이 주등기가 말소가 될 때 함께 말소가 됩니다. 함께 말소가 되는 이유는 직권 말소를 하거든요. 됐죠 이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박영숙 씨가 이사를 갔죠. 저 동작구에서 양천구로요. 그래서 등기명인의 표시변경 등기가 실행되는데 자, 이 등기부의 핵심은 뭡니까? 등기명인의 표시변경 등기가 독립한 주등기로 실행되지 않고 부기등기로 실행되었구나. 순위를 맞춰주려고. 이 부기등기의 개념이 있는 바람에 개명도 할 수 있고 이사도 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 뜻입니다. 그 숫자 하나 이제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났죠. 그렇게 하고 집이 또 팔렸네요. 김순정 씨 앞으로. 문제 없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부기등기. 자, 환매 특약 등기입니다. 요건 약간 복잡합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요. 자, 얜 또 뭐길래 부기 등기하느냐? 자, 보십시오. 자, 요 등기부가 약간 복잡해 보이죠? A가 건물 주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5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5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B를 찾아가서 1억만 빌려달라 얘기합니다. 5억짜리 건물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저당권 등기하고 1억만 대출해달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채권자가 은행이면 그렇게 해줄 텐데 얘는 일반 그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얘는 야, 나 저당권 등기 같은 거 안 해. 저당권 등기가 강력하긴 한데 복잡하다. 경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려야 되고 나 복잡하다. 그러지 말고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라. 소유권을 넘겨준 다음에 내가 돈 빌려줄게. 변제기일이 도래해서 너가 다시 돈을 갚으러 오면은 그러면 환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다시 돌려줄 거고 돈을 못 갚으면은 저 건물은 내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옛날에 이게 이제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억짜리 아파트 소유권 뺏고 빌비지했습니다. 고리대금업자가요. 자, 그 방식이었어요. 이 A하고 B는요, 지금 실질적으로 얘가 채무자고 채권자인 걸 알죠?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 5억짜리 건물을 1억에 팔고 사는 매매 계약을 하죠. 형식이 그렇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할 때 불안한 건 뭡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불안한 거죠. 내가 변제기일이 도래서 돈을 갚으러 갔는데도 너가 환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안 돌려주면 어떡할 거야? 그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서에 특약을 하나 얻는 겁니다. 특약을 하나 하자. 어떤 특약을 하냐면은 내가 돈을 갚으러 가면은 반드시 너는 돌려줘야 된다. 환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매 특약을 말 그대로 매매라는 주된 계약에 붙이는 거죠. 맨 밑에다 붙여도 되고요. 이 환매 특약을 환매 특약 증서라고 별도의 종이로 만들어도 되는데 안 중요합니다. 그런 거는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을 붙이는데 아무튼 이 특약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자, 빌려오는 돈이요. 이게 매매 대금이죠.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매매 대금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적죠. 자, 매매 대금 1억. 그 다음에 매매 비용 100만 원. 이거 매매 비용은 뭐냐면은 저 건물 감정 평가할 거 아닙니까? 채권자가 감정 평가 비용, 등기 비용 등등 해가지고요 한 100만 원 정도.
그래서 내가 변제 기일에 이만큼을 1억하고 100만 원을 이만큼을 너한테 갚으면은 너는 군말 없이 환매를 해줘야 된다라는 특약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 환매 특약이 붙어 있는 매매 계약서를 들고 자, 등기소를 가죠. 자, 등기소를 가면은요, 이 등기관은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는 저 채무자 채권자인 걸 알겠는데 형식적으로는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 된 겁니다. 왜냐면 매매 계약을 갖고 왔으니까. 맞죠? 등기관은요, 절대로 문제풀이에서 절대로 채무자 채권자 그런 용어 안 나옵니다. 자,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죠. 자, 그 실질적인 채무자 채권자임을 알고 있을 뿐이지 용어는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자,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어떤 느껴주겠습니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느껴주겠죠. 소유권 넘겨준다니까요. 저 건물 등기부 갑구를 꺼냅니다. 갑구를 꺼내면은 저 매도인 명의의 등기 밑에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맞죠? 자, 이걸로 끝냅니까?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 매매계약서에 특약이 없으면은요,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은 매도인 매수인은 매매라는 주된 계약에 특약을 붙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관도 이번 주등기에 특약 등기를요, 특약에 관한 내용을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주된 계약에 뭐가 하나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특약은 특약의 내용에 상관없이 환매 특약, 공유물 불분할 특약, 재매매 약정,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 무슨 특약, 무슨 약정은요, 전부 다 부기등기로 붙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는요, 아까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처럼 순위를 보유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그러한 부기등기도 있는데, 주된 계약과 일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부기등기도 있어가지고요. 이런 특약 등기를 부기등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끝까지 가보면 좀 더 쉬워집니다. 자, 할게요. 그래서 등기관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또 특약 같은 걸 붙여오고 그래. 귀찮게. 나도 붙여줘야 되는데 부기등기로. 그러면서 밑에다가 저 환매 특약의 내용을 그냥 베끼는 겁니다. 자, 환매 특약. 자, 환매권자는 누구겠습니까? 환매권자. 돈 갚으면서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A죠. 채무자요. 환매권자는 A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적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건물 등기부를 열어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요까지 봤을 때요. 야, 소유권이 넘어갔네. 현재 건물 주인은 B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럼 되죠. 여기 소유권자가 돼 있는데 뭐 아니긴요. 소유권자 맞죠? 소유권자 대신 여기까지는 해석해야죠. 건물 주인, 집주인은 얘인데 대신 변제 기일에 얘가 이만큼을 갚으면은 얘는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줄 의무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예, 불안정한 집주인입니다. 언제 집주인이 바뀔지 모릅니다. 얘가 돈을 못 갚으면은 얘가 집주인입니다. 돈을 갚으면은 소유권은 다시 돌아갑니다. 환매 형식으로요. 맞죠? 자, 여기까지. 이게 이제 환매 특약이 붙어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환매 특약이 붙어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법은요, 뭘 중시하냐면은 저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 환매 관련 등기에서 이제 출제되는 지문이 뭐냐면은 이거부터 보십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한다.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왜냐면은 특약이니까. 주된 계약에 붙였으니까. 이거 됐죠? 자, 하나 또 환매 특약 등기할 때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요. 이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입니다.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 중에서 무엇이 하나가 누락되었다.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는요. 무효로 봅니다. 무효. 효력을 상실합니다. 매매 대금, 매매 비용은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이제 확인했고, 그 다음에 또, 자, 여기 좀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등기소를 갔잖아요. 자, 등기소를 가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2장 써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1장,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 1장, 신청서를 이렇게 따로따로 2장을 써야 되겠나요? 아니긴요. 썼는데요, 2장을. 그래서 별개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플러스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장을 써야 됩니다. 아니긴요. 칠판을 보십시오.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요 신청서 2장을 쓴 다음에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 신청서 2장을 포개서요. 포개서 동시에 신청을 합니까? 뭐 불안하시나요? 여기 썼는데요. 동시 신청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제출된 다음 1분 있다가 환매 등기 신청서 제출하면요. 안 받습니다. 이 동시 신청의 요건에 위배되거든요. 1분인데도 왜 1분? 안 받는다니까요. 1분 가지고. 1분 안 돼. 자, 이게 동시에 제출되지 않으면요. 접수 번호가 달라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얘기 확인할 겁니다. 동시에 제출하는 겁니다. 신청서 2장을 써서요. 포개가지고요. 동시에 제출하는 겁니다. 동시에. 되셨죠? 자, 그래서 자, 환매 등기 요건, 자, 신청 방법, 자, 요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서 다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여기 보십시오. 자, 이런 거는 알겠는데, 자, 이 사람 입장에서, 요 매도인 입장에서, 얘 불안한 겁니다. 이게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겠지만 돈 못 갚으면요, 저 5억짜리 아파트 소유권 뺏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A가 돈을 갚는 경우 등기부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그 다음에 돈을 못 갚으면은 또 이 등기부는 어떻게 정리가 될지, 자,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매 등기 관련 지문에서 어려운 지문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자, 요거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등기법은요, 이해를 하는 게 필수인 게 상황을 이해 못하면요, 이 관련 지문은 계속 변화무쌍하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 글자 두 문자로 이렇게 이 결론을 이렇게 암기해 버릇하면요, 그거는 문제풀이에서 전혀 쓸모가 없죠. 전혀. 그러니까 좀 번거롭더라도요, 이건 이해를 하셔서 전체적인 상황을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지문들이 이렇게 저렇게 변화무쌍하게 바뀌어도 내가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여기 특히 뭐 지적법도 이 뭐 암기 코드가 의미가 없지만은 등기법 쪽에서 암기 코드 갖고 계시면은 이게 정말 쓸모없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번거로워도. 자, 이제 돈을 갚았다. 자, 이제 A가 좀 불안합니다. 그죠? 이 소유권을 넘겨줬죠. 저 1억 빌리는 대가로 저 5억짜리 건물이 넘어갔잖아요. 이제 불안하다가 마침 다행히 돈이 생겼죠. 변제기일에. 자, 그러니까 돈을 갚으러 갔죠. 돈을 갚으러 갔습니다. 돈을 갚으러 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문제풀이에서 돈을 갚은 경우 그런 지문은 안 나옵니다. 돈을 갚아서, 이건 속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돈을 갚아서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말입니다. 뭔데요? 얘가 B네 집에 간 겁니다. 그래서 돈 갚으러 왔다, 환매권 행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너 나하고 등기소송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등기소에 가서 어떤 등기를 신청하겠습니까? A와 B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A와 B가 공동 신청하는 거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겁니다. 이 B는요, 채권자는 돈 갚으러 오면은 이 채권자는 반가워하나요? 야, 너 신용 좋네. 그러면서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돈 갚으러 오면 얘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 갚으러 오면은 얘는 불쾌해합니다. 너 그 돈 어디서 났는데 이렇게 빨리 왔어? 그러면서 안 갚아도 되는 돈인데 막 그러면서 막 화냅니다. 등기소 가자 그러면 따라는 가야죠. 왜냐면은 이 A의 환매권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서도요, 계속 묻죠. 그 돈 어디서 났는데 너? 막 그래가면서. 안 갚아도 되는 돈을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막 그래가면서 갑니다. 자, A와 B가 등기소를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 매도인 A 앞으로 하는 거 맞죠? 자, 등기관은요, 이 A와 B가 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은 알죠. 돈 갚았구나. 알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등기관이? 맨날 하는 일이 그건데? 그래서 돈 갚았나 보네. 다행이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A와 B는 집에 가겠나요? 집에 가겠나요? 아니면 등기소에서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할 일이 더 있다. 뭐요? 커피 마시는 거요? 없습니다. 가야죠. 집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가야 됩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 B에서 A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둘은 집에 가는 겁니다. 이 등기관이 할 일이 있죠. 등기관이 아까 이런 얘기했었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주등기의 효력이 소멸되면은 소멸되는 주등기에 붙어있는 부기등기는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그 얘기 잠깐 했었죠? 그거 이제 적용될 겁니다. 보십시오. 이 고리대금업자에서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은 B의 소유권이 소멸되었다는 거고, B의 소유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2번 주등기가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2번 주등기가 소멸되면 소멸된 주등기에 붙어있는 부기등기는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더라도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직권 말소를 하는 겁니다. 돈 갚았으니까. 맞죠? 그러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출지문. 환매권 행사로 인한, 돈 갚았다 그 얘기죠.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매 특약 등기의 말소 등기도 동시에 신청한다. 이 표현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걔가 동시 신청 그러던데. 그건가? 그게 아니고요. 그 얘기 아닙니다. 이 질문 틀린 거 아시겠죠? 그래서 환매권 행사할 때 이 두 명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공동 신청하고 집에 가면은 이 환매 특약 등기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말소합니까? 직권 말소한다.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법이 따분하죠. 아까 첫 시간부터 맨날 신청 말소한다, 촉탁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거 구분하고 있잖아요. 절차법 결론이거든요. 본론이고.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따져가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실 것은 이거 기초적인 초보적인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 깊숙이 들어가서 마지막 결론들을 미리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것들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해되셨죠? 요거 직권 말소입니다. 다시. 자, 이제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내용은 대충 그런 거 뭐 하고. 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이런 말 나오면요. 이 전체가 떠오르면은 아주 좋은 거죠. 환매권 행사로 인한. 뭐야, 환매권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환매권 행사로 인한 이 상황에서 돈을 갚았다 그 얘기죠.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매 특약 등기는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 말소한다. 맞죠? 아주 정확한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돈 못 갚은 거. 돈을 못 갚습니다. 자, A가 B에게 돈을 못 갚으니까 오지도 않겠죠.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걸어서 야, 미안하다고. 내가 오늘 저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돈이 안 생겼다고.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B가 뭐가 미안하냐고 그럽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미안할 일이야?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괜찮다고. 내 돈 못 갚아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이 B가 하는 얘기입니다. A에게 대신 너 나하고 등기소 좀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가 등기소는 왜? 내 앞으로 이전 늦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돈 갚았을 때 얘기고 너가 돈을 못 갚았으니까 너 앞으로 이전 늦게 하는 건 안 되고 요 내 등기 밑에 있는 환매 등기 요것만 말소 신청하고 집에 오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기등기인 환매 등기가 말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요. 어떤 부담이 없는 완벽한 소유권자가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완벽한 소유권자가 돼. 이게 말소가 된 후에 얘가 돈이 생겼습니다. 돈 갚으러 갔죠. 그럼 이 B가 뭐라고 합니까? 그 무슨 돈이야? 나 집 안 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갚았을 때는요.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 넘겨달라. 그런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는 어떤 등기를 신청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는 거고요. 뭐만 신청합니까? 자, 요 환매 특약 등기만 A와 B가 공동 신청해서 말소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결론 보십시오. 돈을 갚았을 때는 환매 등기가 어떻게 말소가 됩니까? 직권 말소가 되는 거죠. 그 상황을 쭉 떠올리시면서 돈을 갚았을 때는 환매 등기는 직권 말소입니다. 근데 돈을 못 갚았을 때는요. 신청 말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다. 돈을 갚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말소되는 방식이 다르다. 절차가. 그거 바꿔서 말하지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문제에서는. 환매권 행사할 때도 자, 환매 등기 신청 말소한다. 이전 등기 신청할 때죠. 뭐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구분 되시겠죠, 이거?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A가 B에게
돈을 갚지 못해서 두 명이 등기소 갑니다. 자, 환매 등기가 말소가 되고 얘는 완벽한 주인이 되고 그럼 얘는 폭리네요. 폭리. 저기 이 A에게 1억을 빌려줘 놓고 1억을 못 갚는다는 명목으로 5억짜리 건물 집주인 되었으니까 얘는 4억의 폭리 구조. 그 맞죠? 4억을 벌었나요? 벌지는 못했습니다. 요거 이 폭리 구조가 차단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실무에서는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 두 명이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공부 끝났고요. 자,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보십시오. 좀 쉬려고 하다가 어떤 생각나서 여기 편안하게 보십시오. 이건 몰라도 됩니다. 저기 A하고 B하고 등기소 갑니다. 등기소에 가서 환매 등기 말소 신청을 하죠. 그러면 등기관은 알죠. 돈 못 갚았나 보다. 소유권 뺏기게 되었나 보다. 그러면은 등기관은요, 이 환매 등기 말소 신청을 수리하기 전에 요 채권자 있잖아요. 채권자한테 묻죠. 청산금 지급형 수증 들고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뭔데? 이렇게 묻습니다. 등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기는 봐라. 너가 이쯤 채무자에게 1억을 빌려줬다며. 근데 지금 5억짜리 건물 소유권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 4억의 차익이 생긴다. 이건 폭리다. 폭리. 그러니까 이 4억의 차액을 얘한테 반환해라. 예, 청산해줘라. 그리고 그 청산금 4억을 반환했다는 청산금 반환 영수증, 지급 영수증 그거 들고 와. 그래 이제 내가 이 환매 등기 말소해 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나 그럼 남는 게 없는데 그러라고 나온 법이야. 그러라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너 때문에 그게 조문이 들어왔다. 새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얘가 그렇게 뭐 남는 게 없습니다. 그건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건 안 중요하고 요 환매 등기가 말소가 되는 방법, 돈 갚았을 때하고 못 갚았을 때하고 다르다는 거. 저 등기부 잠깐 읽고 끝낼게요. 저기 7페이지 있죠? 7페이지 그 등기부를 보니까 전철우 씨 앞으로 보조 등기가 되었네요. 전철우 씨 앞으로 보조 등기가 되었고 이선희 씨 앞으로 이전이 되었는데 그 이전 등기 밑에 부기 등기로 환매 등기가 되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저기 그 전철우 씨가 이선희 씨를 상대로 이 환매 특약이 붙어 있는 매매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선희 씨가 채권자네요, 채권자. 맞죠? 자, 그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전철우 씨는 변제길이 도래해서 이선희 씨에게 돈을 갚은 겁니까? 못 갚은 겁니까? 돈을 갚았죠. 왜냐면은 돈을 갚아서 환매권을 행사했으니까 저 밑에 전철우 씨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이 등기부 있죠?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전철우 씨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은 그 부기 등기인 환매특약 등기 말소가 되었겠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 보십시오. 이 환매특약 등기 붉은 선으로 다 지워졌겠죠? 자, 근데 여기에 지워지지 않았잖아요. 그거 실수입니다. 제 실수. 그래서 그 부기 등기인 환매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전철우 씨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까 환매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했을 겁니다. 직권 말소. 그거요, 그냥 다 지우는 겁니다. 거기 그 환매특약 등기부터 매매 대금, 매매 비용, 뭐 환매권자 하면서 있죠. 그 붉은 선으로 다 그어버리는 겁니다. 등기관이요. 그 직권 말소를 한 거죠. 되셨죠? 쉬었다 할게요.